이대식 박사님 모셔서요. 러시아 전문가시고 태세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실장님이신데요. 러시아 경제가 왜 지금 호황인지 얘기해 주신다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박사님. 최근에 러시아 다녀오셨다면서요. 러시아 작년 말에 다녀왔습니다. 진짜 호황이에요? 전쟁 중인데?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깜짝깜짝 놀라셔서 제가 말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믿게 만들까 고민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리 굉장히 호황입니다. 혹시 사진 찍어 오신 거 있으세요? 예. 제가 사진 찍은 걸 좀 보여주시죠. 네네네. 이건 러시아 한복판, 모스크바 한복판에 있는 그 고층 빌딩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아주 멀쩡하네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고층 빌딩 옆에도 계속 짓고 있고 러시아는 현재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드론 공격된다라는 이미지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극히 일부에 아주 드물게 생기는 거고요. 저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이건 꼭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다른 사진도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붉은 광장입니다. 붉은 광장에 그냥 관광객들이 가득 차서 돌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뭐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쓸 정도로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다만 하나 유럽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러시아 국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게 차이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저녁에 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특히 이제 젊은 연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갔는데 다 데이트 아베크족들이 곳곳에 모여서 정말 평화롭게 아주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 먹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다 지금 파인다이닝 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식당은 뮤지엄과 미술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하면서 과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상상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얼마짜리 정도 되는? 저 식사도요? 저 식당. 저건 제 돈으로 한 건 아닙니다. 연구비로 일단은 최소 10만 원. 최소 1인당 10만 원 되는 진짜 우리의 한정식집 뭐 파인다이닝 그런. 근데 저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참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이 모스크바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라는 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또 소비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근데 러시아 경제가 실제로도 수치로 봐도 그렇게 호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소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러시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강력한 드라이버 중에 하나가 소비입니다. 그래요? 내수 소비? 네, 내수 소비가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러시아 경제가 전쟁 때문에 전시 경제 때문에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가 굉장히 크게 진작이 되어서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제 경제하면은 GDP, 그러니까 GDP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가운데 GDP. 있는 부분이 전쟁이 일어났던 2022년. 뭐 당연히 마이너스로 떨어졌죠. 마이너스네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20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1분기까지 마이너스였다가 2분기부터 5%대로 급성장을 하게 벌써 되고. 작년 2분기부터네요. 그렇죠. 2023년 2분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던 2023년 2월부터 약 1년간만 마이너스를 하다가 바로 5%대로 회복을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IMF 공식 발표로 3.6% 성장을 했고요. 올해도 IMF가 처음에 1월 달에는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4월, 7월에는 러시아 경제가 다시 3.2%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측면에서는 어때요? GDP 말고 아까 소비 말씀 주셨는데 다른 수치들도 다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다른 수치도 모두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러시아가 1990년도에 새로운 러시아 역사가 시작된 다음에 공장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올라간 게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2, 3년 동안 공장 가동률이 거의 9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거의 제로,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노동력 공급이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호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동 공급이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일할 사람이 부족할 정도가 됐다.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럴 정도로. 예, 그러니까 어. 미국 같은 경우는 5%만 실업률이 5%만 돼도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네네. 해서 잘하는데 여기는 지금 실업률이 거의 0.5%에 가까이 갈 네. 정도로 이제 문제는 추가로 필요한 노동력을 어디서 공급할 것이냐.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쟁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태평성대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도를 한번 이 전쟁 상황을 보이는 지도를 보시면 실감이 나실 텐데요.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네네. 심지어 지도네요. 최근에 이 지도에서 약간 오른쪽 상부에 보시면 파란색 표시된 게 있죠. 오른쪽 상부에 예. 순이라고 수미라고 써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들어갔다라고 아. 하는 곳입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굉장히 지역인지를 작으네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뭐 전황에는 사실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제 서방 언론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붉은 부분이 러시아가 점령한 그렇습니다. 부분입니까? 지금 점령한 부분이 돈바스 지역하고 그 크림 반도, 윗부분의 자포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한 20% 되는 거고요. 네. 저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저 전쟁은 외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옛날에 마치 조지아 전쟁을 구경하듯이 러시아 사람들 전쟁이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그 전쟁 때문에 내수가 진작이 되면서 오히려 경제는 호황이 되고 있는. 오히려 내수가 진작이 된다. 네. 그렇군요. 근데 조금 궁금해지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네네. 첫 번째 얘기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하면 석유 가스다. 네, 라고 그렇죠. 하시는데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랐는데 러시아가 원유 생산국 2위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이 1위고. 예. 사실은 미국은 쉘 이후에 이렇게 등장을 한 것이고 세계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1,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가스는 사실은 매장량은 2위지만 생산 수출량은 러시아가 계속 1위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못 파니까 그 대신하면서 이제 미국이 1위로 올라간 거지 실제로 이제 러시아가 계속 1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이제 시작했는데 제재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석유와 가스 부분에 대한 제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럽은 석유를 선박으로는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는다. 성유관으로 수입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제재를 가하지만 예외를 좀 주고 있고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를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스관을 통해서 수입했는데 그 가스관이 폭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일이 가스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이런 식으로 되면서 러시아가 석유가스를 못 팔게 되니까 굉장히 경제가 나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들 생각. 그때 우크라이나 작전으로 그 가스관 폭파됐었던 거죠. 그게 정말 재밌어서 그 가스관이 폭발되자마자 대부분 서방 언론은 이제 또 러시아가 가스관까지 폭발시켰구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독일에서 지금 수사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1년 넘게 수사를 해서 이게 우크라이나 특수 부대가 폭발을 했고 심지어 여기에 미국이 CIA가 지원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석유가스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석유가스에 대한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게 않는다. 러시아 경제 호황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선 그 실제로 석유가스로 세수가 나오는데 그 세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네, 그래프 러시아 석유가스 세수 추세. 네네. 지금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좀 붉은색으로 막대 그래프를 표시한 게 있는데요. 이게 2024년 4월입니다. 네네네. 지금 세수가 2023년 4월 1년 전에 비해서 111.9%가 올랐습니다. 2배 이상 늘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만큼 제재가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유럽은 줄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석유를 팔고 또 가스를 팔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이 석유들이 어디로 팔고 있는가 관련해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게 인도. 예예.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거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EU가 전쟁 이후의 제재로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하는 게 70%가 줄었습니다. 그건 경제 제재 효과는 있어요. 예. 네. 같은 기간에 중국과 인도의 원유 수입량이 러시아 원유 수입량이 7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분량으로도 그 정도를 다 채워버린 건가요?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하고 인도만 수입을 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하고 인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수입을 합니다. 아니 왜냐? 거긴 산유국인데.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발전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석유 가격보다 네. 러시아에서 할인받아서 공급하는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러시아 석유를 받아서 자국 내수에 쓰고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비싼 시장값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심지어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석유를 수입해서 그것을 정제해서 유럽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유럽에서 러시아 석유 덜 산다고는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그렇죠. 우회 전략입니다. 사실은 좀 말이 나오셨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1위 교육국이었다가 다 멕시코, 동남아에 1위 교육국을 넘겨줬는데 알고 보니 동남아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우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요. 아니요, 미국하고 중국. 미국과 중국이 예, 똑같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유럽은 어떻게 되냐? 네. 유럽 일부 국가 그리고 사실은 우회 수출 국가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LNG는 여전히 유럽이 러시아 LNG의 최대 수입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을 다 막지 못하는 이상은 이 석유, 가스 시장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경제를 침체시키는 굉장히 역부족인 거죠. 그러면 아까 보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한 2023년 4월에 비해서 올해 4월에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110% 이상 그 세수가 성장했다. 그런 그래프였는데 네네네. 그 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 비해서 22년 이전. 예. 그 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세수가 달러로는 사실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세수 기준이 루블입니다. 그렇겠죠. 예. 러시아에서 이게 아주 다르니까. 재밌는 그 일종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네. 전쟁 이전에 달러당 환율이 60루블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환율이 90루블입니다. 90루블. 그러면 루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네. 다시 말하면 유가는 달러로 결정됩니다. 네. 유가가 60달러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63.4달러로 평균 가격으로 러시아가 수출했습니다. 네. 같은 60달러라도 환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면 세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나겠네요. 루블화 기준으로는. 네. 러시아는 대부분의 첨단 장비 외에는 그 수입을 안 하고 국산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를 살 때 필요한 대부분의 원자재 이런 것들이 국산을 쓰고 또 노동력도 루블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은 넘쳐나게 되는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돈은 더 들어온다. 더 세수는 더 늘어난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해가지고 환율이 그러니까 그 자국 통화, 예를 들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환전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국내 물가가 오르거나 또 우리 수입 물가가 또 오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중화돼 버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러시아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러시아의 아주 우수한 그 유럽 서방에서는 천재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총재 나비울리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러시아 하면은 옛날에 1990년대 물가가 뭐 1000배 오르고 막 그랬던 맞아요.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처음에 한 9% 정도까지 오른다면 지금 현재 7.8%, 내년엔 6%로 잡는데 기준금리를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20% 올렸다가 다시 그 다음에는 16% 그리고 지금 한 18%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물가 통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고금리를 통해서. 예, 고금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고금리라 하더라도 전시 경제가 들어가면서 공장이 계속 가동이 되니까 상품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다 보니 사실 돈만 많이 풀리고 상품 공급이 딸리면 죄송합니다.
이 물가가 계속 올라갈 텐데 이 공급도 원활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알아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유럽에서 들어오던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걸 갖다가 국산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를. 예.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입품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맥도날드가 철수했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브랜드를 러시아 기업인이 인수해서 네. 현지 생산을 해버립니다. 아, 생긴 것도 맥도날드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브랜드 비슷하게 이미지 만들었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고 심지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얘기가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현대자동차가 빠져나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때 공장을 뭐 영원에 넘기고 빠져나왔다 그러면서 영원은 막 아니고 화제가 일반 루블, 1만 루블인데 1만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 14만 공장 전체를 예, 14만 공장들을 원에 이렇게 하는데 넘기고. 문제는 거기에 바이백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럼 네. 나중에 되사는 얼마 조건이- 되지 않는 돈으로 네. 2025년까지 바이백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 겁니다. 아, 팔았지만 네네. 2025년에 다시 싸게 살 거야라는 계약을 그렇죠.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그 공장이 잠시 가동이 중단됐었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대는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현대는 빠져나왔는데 생산 설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품은 어떤 식으로든지 공급을 현지 생산과 혹은 중국 네.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해서 팔리고 있고 지금 생산돼서 거의 현대차인데 이름만 바꾸거나 혹은 심지어 이름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아마 러시아라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대로서는 우리는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문제가 없다. 그렇죠. 뭐 법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저가의 중국 자동차가 거의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사실은 옛날에 현대차가 거의 외국 차 중에 1위였는데 지금은 중국 차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게 이제 국산차가 들어가면서 여러모로 이 수입 대체 효과가 오히려 전쟁에 의해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러시아 시장 잔류 상위 10대 외국 기업 매출이 나오고 있네요. 네네. 그때 뉴스를 보면은 네. 서방의 제재에 협력하기 위해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다 빠져나온다고 많이 네네네.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남아 있는 곳들이 저렇게 있는 그게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우리 언론 서방 언론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굉장히 오보 중에 하나인데요. 아, 그래요? 일단 이게 예일 대학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네. 예일 대학에서 모수로 하고 있는 것은 약 1,000개가 안 되는 해외 기업들입니다. 네. 근데 러시아에 해외 기업은 14,000개가 넘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1,000개 딱 해놓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알만한 기업들 짝짝 대면서 다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아, 예일대에서 통계 발표했을 예, 때. 그래서 1,000개 중에서 마치 1,000개가 거의 다 빠져나간다고 했지만 예일 통계를 자세히 보면 A, B, C, D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네. A 등급은 완전 철수, 네. B 등급은 철수를 준비한다라는 식으로, D 등급은 계속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뭐 C 등급은 추가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1,000개 중에서도 한 5분의 1 정도만 아. 빠져나가게 된 거고. 아.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표현인 것들 다 필립 모리스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기업들은 대부분은 남아 있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이 4배부터 네네. 뭐 10%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매출이 다 4배도 오르고 그랬네요. 그러면은 빠져나왔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현대차처럼 진짜 빠져나온데도 공장은 계속 돌리면서 또 아까 보여주신 통계대로라면 공장 가동률은 높고 소비도 원활하고 네. 그리고 안 빠져나온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오리온, 네네. 팔도 도시락 네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건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오리온하고 그 팔도는 현지 공장이 있거든요. 아. 현지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네네네. 뭐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죠. 아, 그래요? 아, 이거 몰랐던 소식이네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 러시아 가셨을 때 혹시 그 맥도날드 바꿔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혹시 가서 드셔보셨어요? 같습니다. 진짜 비슷합니까? 맛이 제가 뭐 입이 좀 그 입 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도 아, 이거 있겠지만 파인다이닝 가시는 분인데. 근데 거의 뭐 차이를 못 느꼈고요. 러시아판 맥도날드가. 예, 예. 그리고 러시아에서 재료들이 워낙 좋은 식재료는 러시아가 식품은 거의 국산화를 이뤘기 때문에 네. 뭐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못 느끼겠네요, 사실은.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못 느끼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일부 예를 들어서 IT 업종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주로 해외 기업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네네. 해외 기업이 이제 빠져나가는 게 생기면 취업하기가 힘드니까 그 부분에서 불만이 있고 네네. 대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은 이제 군대에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방의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은 굉장히 취업자 일자리도 늘고 또 전쟁터에 나가면 고소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사실은 전시경제인 셈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시경제라는 게 국가가 계속 돈을 써가지고 뭔가 네네. 재정 지출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 호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나중에는 또 그게 갚아야 될 돈이고 이런 거 네네. 아닙니까? 왜 네네. 전시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그 위험성은 없어요? 네, 거기에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미 아시겠지만 전시경제이기 때문에 국방비가 전체 정부 예산의 3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네네. 높은 거죠. 네네. 이렇게 되면 핵심이 정부가 재정 적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네. 그리고 정부 부채가 높지 않겠냐. 네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수치를 보면 정말 모두 깜짝 놀랍니다. 아, 정부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네. 우리나라는 몇 %일까요? 한 1% 정도 됩니다. 네네네네. 러시아는 1.8%에 불과하고요. 아,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그리고 내년에 0.9% 목표로 아, 하고 그래요? 있고요. 오히려 그다음에- 지금 유럽 국가들은 막 3%다 그렇죠, 넘어가지고 그렇죠. 문제되고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부 부채, 네. 그러니까 GDP 대비 얼마나 몇 퍼센트 될까요?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60% 넘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네. 막 좀 논쟁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아마 50%, 53% 정도 될 거예요. 네네네. 러시아는 18%. 그거밖에 안 돼요? 20% 밑으로 이렇게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방비 지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국방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들이 계속 충분히 네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부 예산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네.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정부 지출한 것들이 공장과 사회복지, 임금 이런 걸 들면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을 돌리고 있는 과정이고 문제는 이제 갑자기 전쟁이 끝났다. 네네. 그럼 이 전시경제로 돌아가던 경제가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석유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어디까지나 석유, 네, 가스로 네, 들어가는데 최근에 IEA 미국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26년도에 유가는 70배럴당 70달러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배럴당 생산비가 네. 얼마겠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15달러. 15달러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엄청 싼 건가요? 그렇죠. 다시 중동이나.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는 굉장히 싼 겁니다. 아. 이게 그래서 미국이 셰일 오일 가스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네. 계속 치킨 게임을 못하는 이유가 가격이 내려가면 먼저 죽는 건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을 계속 못하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세수는 사실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전쟁 기간에 군수 산업을 기본으로 해서 제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네. 이 제조업 가동된 공장들이 계속 돌아갈 수 있으면 네. 전쟁 끝나고도 그걸 공급할 시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문제는 러시아판 마샬 플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러시아판 마셜 플랜 어떤 개념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전시 경제에 나온 그 물량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유럽에다가 사실은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마샬 플랜을 했잖아요.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3배 정도 되는 돈바스 지역이 폐허입니다. 네. 재건해야 됩니다. 여기에 물량을 쏟아부어야 되고 이거 하는데 벌써 10년 이상의 계획들이 잡혀 있고요. 계획이 이미 잡혀 예, 있습니까? 예. 좀 예산도 들어가 있고. 전쟁이 끝나면 거기에 예. 집중적으로 예. 투자한다. 그리고 여기 시장이 있는 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또 하나 좋은 게 노동 생산성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네. 있는 거고요. 수입 대체 산업도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불려간다면 전후에도 전시 경제에 의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건 경제가 오히려 효율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자원을 투입해서도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네요. 예, 전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본토는 거의 깨끗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경제 이론 중에 불사조 역할하고 오간스키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독일과 일본 경제가 어떻게 전후에 다시 재건되었느냐. 왜냐 워낙 제조업 기반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오히려 더 빠른 성장하게 된다는데 러시아는 사실 폐후도 되지 않았고 제조업이 튼튼하게 되면서 네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때문에 경제의 현대화와 고도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네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빨리 못 끝낸 옛날에 건데. 국산화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더디게 가고 있었는데 네. 전쟁 때문에 어차피 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즘 아이러니컬한 거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 AI 규제 중국에 대고 막 하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 AI랑 반도체를 막 그렇습니다. 개발해가지고 네. 강해지는 것처럼 러시아도 네. 서방의 경제 제재 네네. 때문에 오히려 네네. 이 내수 생산이 그렇죠. 강해지고 그래서 있다. 자원의 저주가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네네네. 그러려면 제조업을 살려야 돼. 네. 그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돼버린 겁니다. 인도하고 중국에서 경제 제재 동참 안 했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아까 네, 말씀 맞습니다. 주셨는데 중국 인도는 무슨 생각일까요? 일단 중국과 인도의 생각을 보면 우리도 이제는 강대국의 시선으로 세계를 봐야지 제대로 우리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한판 승부를 가지고 러시아를 대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러시아를 강력한 우군으로 두는 게 중국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드러내놓고는 못하더라도 러시아를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러시아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에너지를 할인된 가격으로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가 중국에 가스관을 보냈는데 이 가스관을 1년에 한 38 BCM 정도 보내는 게 가동되고 있는데 두 번째 가스관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네. 두 번째 가스관은 러시아하고 지금 가격 내고해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현지 국민들을 위해서 파는 가격 수준으로 수출해라. 후려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국으로서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에너지를 그냥 값상격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 전략을 했습니다. 1대1로 전략에서 중요한 게 육상으로 해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거죠. 그게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남방 해상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계속해서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북극 항로를 개척합니다. 이게 1대1로의 또 추가 노선입니다. 근데 북극 항로는 북극 해안의 53%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래서 중국은 북극 백서를 발표하고 북극 항로가 예전에는 얼음으로 다 덮여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녹아가지고 갈 수 있게 됐다. 녹고 있고 벌써 이제는 몇 년 뒤면 연중 항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북극 항로를 중국이 이 기회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극을 개발하는데 이제 서방에서 돈도 안 들어오죠. 기술도 안 들어오죠. 선박도 못 쓰게 하죠. 그걸 다 중국이 대신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북극 항로를 대신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일석삼조, 쉽게 일석십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와이낫입니다. 왜 러시아를 우리가 석유를 갖다가 왜 안 사야 돼? 라고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 중국이 그래도 제조업 기반이 있으니까 그걸 대줄 수가 있는가 보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품 가격 오를 텐데 저가의 수입품을 공산품을 중국이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둘 사이에 이게 딱 뭔가 짝짝꿍이 잘 맞네요. 황금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문용어로 상보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중국은 자원이 많지 않고 북극 항로 같은 이런 뭐랄까 지리적인 이점이 좀 적은데 그거를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가서 이제 바터를 하는 거. 중국이 참 대단한 게 재작년에 북극 백서를 발표했는데 거기다가 무슨 표현을 쓴가 하면요. Near Arctic State라고 합니다.
아크틱. 북극의? 근북극 국가다. 아, 중국. 자기가 그렇다고. 북극으로부터 1800km가. 북극은 뭔데? 근데 자기는 네. near Arctic state. 니어의 정의를 다져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것은 또 인도입니다. 네. 인도는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인도도 지금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에너지 공급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값싼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을 하는데 또 와인하신 거죠. 네. 거기다가 인도도 중국만큼 야심이 큽니다. 남방해로부터 북방해로까지 연결하는 큰 원을 그리고 싶어하는. 아. 그걸 한번 지금 제가 드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네. 북극 항로지도. 북극 항로하고 밑에 남방할까 이어지는 네네네. 큰 원이 있는. 네. 예, 이게 지금 중국의 그림인가요? 예, 중국의 그림이고요. IMEC가 있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다음 요건 인도의 예, 빅픽처입니까? 인도 이야기인데요. 그다음 지도 보여주시죠. 예, 요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아까는 중국이었잖아요. 네네. 인도 같은 경우에도 북극에 엄청 진출을 하면서 러시아하고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북극이 연결되면 저기 북극이 끝나는 정도 지점에서 아르한겔스크 무르만스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북극 있는 항입니다. 네네. 그 항으로에서 보라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네요. 그렇죠. 무르만스크. 거기서부터 세인트피터스버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육로로 연결이 되고 나면 네. 그게 모스크바로 해서 카스피해를 거쳐서 네. 그리고 이란을 거쳐서 인도로 연결이 됩니다. 아니 인도는 남반구에 있는 국가인데 지금 인도는 연결하겠다. 남과 북을 연결하려고 하는 야심을 품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 카스피해를 통과하는 이역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인도가 뭘 했는가 하면요. 뭄바이에서 이란의 차바르 항이라고 해서 이 차바르 항이 바로 인도양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스피를 통과하는 노선이 차바르 항에서 만나고 네. 뭄바이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인도의 오른쪽에 있는 항구로부터 블라디보스크까지 네네네. 이어지는 노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더 밑으로 가보실까요? 네. 조금 다음 차트 다음 차트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죠. 예, 그 다음 차트. 그 다음 차트 가시죠. 그 다음 차트. 예,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중심의 세계관이다 이거. 그렇죠. 근데 이게 러시아 중심의 세계관이 좀 더 정확하면 유라시아 대륙 중심의 세계관이 시작돼요. 아, 그렇군요.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네.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 동남아가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잡히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뭄바이 저기 인도까지 이어져서 뭄바이 통해서 다시 카스피해로 북극까지 가는 이런 원을 그리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인도가 계속 재촉해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이게 지금 단순히 러시아가 전쟁에도 경제가 호황인데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보면 세계 다시 질서가 그려지고 있는 네. 그런 국면이네요. 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가 저기에 선박을 댈 수도 있었는데 러시아가 북극 항로에서 뭐 할 때 우리나라가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쪽 회랑처럼 네네. 연결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문제는 요점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트럼프가 되느냐 마느냐 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전쟁은 총기를 가고 있고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박을 쇠빙 LNG 선박을 6대를 6척을 수주받았다가 못 팔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두바이에 팔았습니다. 네. 두바이가 그 배를 사서 북극에 돌립니다. 아, 그래요? 다시 말해 오래됐어요? 세상은 생각처럼 블록화되거나 생각처럼 신냉처럼 갈라지지 않습니다. 아, 다들 자기 다들 이익을 챙기고 연결해서 있어요.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가 지금 중요해요. 어. 동남아나 중동, 이란 이 나라들을 이용해서 인도를 그러네요.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옛날같이 그냥 냉전 구도에 갇혀가지고 우리 이제 미국 쪽이니까 우리 그다음 벽은 넘을 수 없어. 이런 생각하면 일본도 그러지 않고요. 어느 나라도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얘기도 할 게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네. 줄여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 같지만 동남아가 왜 호황이에요? 중국과 미국이 동남아를 통해서. 멕시코가 왜 호황이에요? 중국과 미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네. 거래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서방하고 엄청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인도와 중국이 다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 투르키에 중앙아시아 뭐 곳곳에서 날립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따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다가. 그래서 1차 방정식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네. 2차 방정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식 박사님하고 러시아 얘기하다가 이러다가 우리나라 국제적 왕따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하면서 방송 마치게 됐는데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네.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야 될 방향을. 감사합니다. 이대식 박사하고 같이 전쟁 중인 러시아 왜 호황인가 짚어봤고요. 이대식 박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